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꼽자면 파동, 입자, 이중성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빛, 대표적인 파동이었던 빛이 어떻게 입자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물리학자들은 대칭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동안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그동안 입자라고 생각해 왔던 전자라던가 원자 같은 입자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공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물리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소위 입자들의 파동적 성질, 우리가 물질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입자의 파동적 성질을 실험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해야지 이게 파동이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까요? 그건 바로 간섭 실험입니다. 간섭 실험은 대표적인 파동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두 개의 파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파동이 더해질 때 파동의 높이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하나의 파동은 이렇게 출렁이고 다른 파동은 반대로 출렁인다고 생각을 하면 이 두 개의 파동을 더하면 없어지겠죠. 이게 간섭 현상입니다. 즉, 만일 우리가 전자라던가 원자에서 이런 간섭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실험을 구성하냐면 먼저 전자를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렉트론 빔 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자를 땅땅땅땅땅땅 쏴주는 전자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들을 판에다가 길쭉한 구멍 두 개를 뚫어놓고 거기에 전자를 통과시킵니다. 이중 슬릿을 지난 뒤에 전자가 어디에 도착했는가를 이제 저희가 관측하는 스크린을 둡니다. 전자는 입자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슬릿이 있을 때 슬릿 A, B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면 전자가 슬릿 A를 통과할 수 있겠죠? 통과한 전자는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전자가 입자라면 전자가 이중 슬릿을 통과한 뒤에는 스크린에 그냥 이 이중 슬릿의 모양 그대로 두 줄의 신호가 보이게 되겠지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두 줄의 예쁜 이중 슬릿의 그림자 같은 신호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파동처럼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걸 관측을 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관측을 했냐면 정말 전자를 하나하나 쏘는데요. 전자를 하나하나 쏠 때마다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전자 하나가 이중 슬릿을 통과한 후에 스크린에 찍혔을 때, 두 번째 전자가 스크린에 찍혔을 때는 정말 전자 하나하나가 스크린에 점으로 찍힙니다. 즉, 입자처럼 찍히는 거죠. 아, 이 전자가 슬릿을 통과해서 얘는 여기에 점이 찍혔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입자의 성질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자를 하나, 둘 쏘다가 이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쭉쭉쭉쭉 전자를 계속 쏘아주게 되면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후에 찍힌 점의 궤적을 보면 예쁜 간섭 무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의 전자만 봤을 때는 전자의 입자적 성질이 도드라졌지만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많은 수의 전자들의 분포를 봤을 때는 파동의 성질이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간섭 무늬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파동이 아니라면 이렇게 간섭 무늬가 찍힐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입자라면 그냥 두 개의 슬릿 중에 어느 한쪽을 지나고 그 뒤에 궤적이 남아야만 하는데 간섭 무늬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간섭 무늬를 관측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실제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전자가 특별한 것은 아닐까?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고 가장 가벼운 입자 중 하나인데 혹시 이런 전자가 너무 가볍고 얘가 좀 특이한 게 아닐까 해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원자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수소 원자로 실험을 했더니 실험이 좀 더 어려웠어요. 좀 더 어려웠지만 수소 원자로도 간섭 무늬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는 정말 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네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혹시 원자 하나라서 그런가? 이번엔 원자 2개, 뭐 예를 들어 수소 분자 혹은 뭐 산소 분자 이런 분자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간섭 무늬가 보였어요. 계속 실험을 해서 최근에는 탄소 원자 60개로 이루어진 커다란 분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도 간섭 무늬가 보인다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즉 아무리 커져도 질량이 커져도 그 크기가 커져도 얘가 간섭 무늬가 보이는 거예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입자도 우리가 정말 알갱이라고 생각했던 입자, 전자, 원자, 분자 같은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도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 원자, 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양쪽이 모두 실험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되면서 파동, 입자, 이중성이 양자역학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라던가 원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물리학자들은 또 수학을 좋아하니까요. 수학이 이제 물리학을 기술하는 예쁜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전자 혹은 원자의 파동적 특징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로 물질파이고 파동함수에 해당합니다. 파동함수란 우리가 어떤 입자가 있을 때 그 입자를 표현하는 수식입니다. 그걸 파동함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입자도 파동이니까 사인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럼 이 사인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파장이었습니다. 한 번 출렁이는 길이가 파장인데요. 전자가 파동이라면 이 전자의 파장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입자들의 파장을 계산을 하는 식을 두브로이라는 학자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H라고 저희가 보통 쓰는 플랑크 상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랑크가 제시한 어떤 숫자인데요. 양자역학의 특징을 기술하는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숫자를 그 입자의 질량 그리고 입자의 속도로 나눠주면 그게 파장이다라는 걸 이제 드브로이가 제시를 했습니다.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파장이 긴 거죠. 그리고 또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파장이 긴 게 됩니다. 그리고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우리가 파동적 성질을 관측하기 쉽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길어야지 좀 저희가 보기가 쉽죠. 파장이 짧은 경우와 파장이 긴 경우가 우리가 파동적 성질을 관측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전자라던가 원자라던가 분자의 파동적인 그런 간섭 현상을 관측을 할 때 전자가 가장 쉬웠어요. 그 이유는 전자가 가장 가볍기 때문입니다. 전자가 가장 가벼워서 파장이 길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관측하기 용이했던 거죠. 근데 이제 원자, 분자로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죠. 파장이 점점 짧아지면서 간섭 현상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실험을 할 때는 전자부터 했고 그 다음에 원자, 분자 이렇게 무거운 순서로 이제 점점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이 이제 질량에 반비례하고 속도에 반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온도로 환산하면 온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즉 물질의 파동적 성질을 관측하기가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입자라고 생각했던 원자라던가 분자가 파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이저 포인터의 파동적 성질을 볼 수는 없죠. 저희는 얘를 파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입자죠. 물질이죠. 그러면 이건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파동 입자 이중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가를 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제가 주변에서 좀 가벼운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쌀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쌀 한 톨의 질량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쌀 한 톨은 대략 0.02g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이 보통 25도씨로 맞춰 놓는다고 하면 이 쌀 한 톨의 파장, 드브로이 파장을 계산을 해보면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 미터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작은 숫자냐면 수소 원자 하나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입니다. 즉 너무 파장이 짧아요. 너무 파장이 짧으니까 우리는 이 쌀 한 톨의 파동적인 성질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만일 정말 전자라던가 원자 아니면 쌀 한 톨의 파동적 성질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원자라던가 분자라던가 쌀 한 톨을 절대 영도라고 불리는 마이너스 273도 근처까지 냉각을 시켜주면 파장이 길어져서 점점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자 하나를 마이너스 273도 근처까지 냉각을 하면 이 원자 하나의 드브로이 파장이 마이크로미터, 저희 머리카락 두께 정도까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머리카락 두께는 현미경으로도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이죠. 즉, 만일 여러분이 입자의 파동적 성질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일단 가벼운 입자, 최대한 가벼운 입자를 고르시는 게 유리하고, 두 번째는 온도를 낮추셔야 됩니다. 온도를 낮춰서 절대 0도 근처까지 낮추면 드브로이 파장이 점점 길어지면서 입자의 파동적 성질을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얘도 사실 파동적 성질이 있어요. 있는데 단지 우리가 못 보는 것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이 파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파동적 성질을 기술하는 게 파동 함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파동 함수는 말 그대로 물질이 어디에 있으며 이 물질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모든 특성을 파동적으로 기술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 함수를 알면 원자건 분자건 전자건 이 물질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 하나가 있어요. 전자의 크기는 정말 작거든요. 예를 들어 뭐 파장이 한 10나노미터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전자의 크기는 10나노미터보다 훨씬 작은데 이 10나노미터의 파동 함수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 함수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의 파동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파동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 전자를 어디에서 발견할까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로축은 위치예요. 가로축은 위치고 세로축이 파동 함수의 크기입니다. 즉 우리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모양의 파동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전자가 어디 있지? 하고 사진을 찍어보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진을 딱 찍으면 전자는 입자니까 한 지점에 딱 사진이 찍히겠죠. 근데 또 한 번 사진 찍으면 좀 아쉬우니까 사진을 한 번 더 찍고 싶어요. 그래서 똑같은 파동 함수를 가진 전자의 사진을 한 번 더 찍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사진에 찍혔던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사진이 찍힙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파동 함수를 가진 전자의 사진을 많이 찍어 볼게요. 제가 막 한 100만 번 찍었습니다. 그럼 100만 번 찍어서 각각의 사진에서의 위치를 다 점으로 표시를 하면 우리가 파동 함수의 모양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파동 함수란 우리가 한 번 측정했을 때는 정확하게 파동 함수의 모양을 볼 수 없지만 여러 번 측정을 하면, 그리고 많이 측정하면 많이 측정할수록 이 파동 함수의 모양을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동 함수가 가진 물리적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슈레딩거의 방정식이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초기 파동 함수를 알고 있어요. 파동 함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데요. 그 수식이 바로 유명한 슈레딩거의 방정식입니다. 양자과학 기술의 기반이 되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성질인 파동 입자 이중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파동 입자 이중설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인데요. 오늘은 이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한 다양한 이제 추가적인 개념 혹은 추가적인 기술, 뭐 양자 컴퓨터라던가 양자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마다 언제나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번 측정해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한 번 측정하면 언제나 오차가 있을 텐데 한 번 측정하면 오차를 모르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오차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오차가 단지 실험적인, 환경적인 오차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로부터 나오는 오차이기 때문에 그 오차조차 중요한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양자과학 기술에서 어떤 걸 측정한다, 어떤 걸 계산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많은 횟수를 반복하고 그 통계값의 값뿐만 아니라 오차도 함께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시스템, 그 현상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양자역학의 모든 개념이 그렇듯이 저희 직관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 파동 입자 이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파동 입자 이중성은 입자인 줄 알았던 전자, 원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는 걸 우리가 실험적으로 증명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라는 것이 파동 입자 이중성입니다. 예전에 양자역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원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나를 짚어봤는데요. 이때 보어의 모델로 인해서 우리가 원자 안에 전자들의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왜 전자가 그렇게 정해진 궤도에만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 전자가 파동적 성질을 가진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원자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슈레딩거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보어의 모델에선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슈레딩거는 전자가 더 이상 입자만이 아니라 파동이기도 하니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구름처럼 이렇게 파동으로써 원자 핵을 감싸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처럼 원자 핵을 파동이 감싸 안고 있고 전자가 파동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원자 모델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동 함수로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파동적으로 기술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만일 전자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는다 라고 하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전자의 위치가 다르게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찍히는 위치를 다 관측을 해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제 파동 함수의 개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매번 측정할 때마다 전자의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자의 위치는 더 이상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확률적 분포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딱 한 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중심으로 대략 이 정도 범위의 전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오차를 가진 범위로만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치를 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속도를 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속도 같은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언제나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서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게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결국 원자, 전자, 분자 같은 입자들이 파동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야구공이 있어요. 고전역학에서 그냥 입자로서만 우리가 물질을 다룬다면 그럼 우리는 이 야구공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야구공의 속도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구공에 가해지는 힘을 알고 있다면 이 야구공이 결국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를 모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옛날 물리학, 고전역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도입이 되면서 위치가 애매해졌습니다. 이 입자가 입자이기도 하지만 파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위치를 한 지점으로 딱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차 범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속도에도 범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위치의 오차 범위 그리고 속도의 오차 범위를 곱하면 이 둘을 곱했을 때 어떤 하나의 숫자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불확정성의 원리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그 위치의 오차 범위를 줄여나간다면 그 반대급부로 속도는 오차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입자의 속도를 정말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그 반대급부로 위치의 오차 범위는 늘어나는 거죠.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번 오랫동안 측정을 하면 할수록 속도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지는 거고요.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하나의 속도 측정을 반복하면 위치의 오차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날아가고 있는 야구공을 사진으로 찍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야구공의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카메라의 노출 시간을 짧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출 시간을 짧게 설정하면 날아가던 야구공이 위치가 딱 선명하게 찍히겠죠. 근데 이렇게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봤을 때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야구공이 여기 있었구나 라는 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야구공의 속도를 알 수 있나요? 속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야구공이 멈춰있는 사진만 우린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야구공은 속도가 0일 수도 있고 혹은 속도가 엄청 빠르지만 사진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찍혔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면 속도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속도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노출 시간을 좀 길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출 시간을 길게 설정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번에는 야구공의 사진이 이렇게 궤적을 그리는 사진이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우리가 보고서는 속도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설정한 카메라의 노출 시간을 알고 있고 이렇게 사진상에서 야구공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로 시간을 나누면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셔터 스피드, 노출 시간을 길게 했을 때는 우리가 속도를 꽤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야구공이 어디 있다 라고 얘기하기가 참 난감하죠. 속도는 정확하게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위치에서 오차 범위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에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속도의 오차가 커지게 되고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위치의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속도와 위치로 불확정성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시간, 그리고 에너지에도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의 짝꿍이 속도라면 시간의 짝꿍은 에너지가 되는데요. 그 얘기는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시간의 오차가 커진다. 즉, 오래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또 만일 시간의 오차를 줄인다면 에너지의 오차가 커진다. 라는 게 또 다른 불확정성의 원리에서의 한 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제가 어떤 궤적을 그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런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측정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어떤 실험을 하겠죠. 보통 실험을 할 때 관측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실험을 하기 좋습니다. 관측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뭐 외부에서 잡음도 들어오고 아무래도 실험 장치를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다 보니까 이왕이면 관측 시간은 짧은 게 좋아요. 근데 관측 시간이 짧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짝꿍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관측 시간이 범위가 짧다면 그 반대급부로 에너지의 오차 범위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똑같은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을 할 때 관측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고 관측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정확하게 에너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불확정성의 원리와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불확정성의 원리는 하나의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다른 하나의 값은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정말 양자역학에서만 볼 수 있는 법칙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물리학, 옛날 물리학을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우리는 모든 걸 명확하게 측정해 왔습니다. 사과라고 한다면 사과의 위치, 사과의 속도, 사과에 가해주는 힘, 이론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이 사과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까지 정확하게 오차 없이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의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오면서 모든 물질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파동, 입자, 이중성이 나오게 되면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왔어요. 즉,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정말 정확하게 오차 없이는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게 양자역학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물리학자들이 반발을 하겠죠. 아무래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 이게 뭐 실험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론적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는 모든 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 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리학은 언제나 현실의 발을 딛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관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갸우뚱하게 되는 개념이지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건 맞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실험적인 노력들이 있었고 이 양자역학, 이 파동 입자 이중성, 그리고 그로 파생된 불확정성의 원리,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중첩, 얽힘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우리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로써 기나긴 시간 동안 있었던 논쟁이 종결되게 된 것이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양자역학이지만 수많은 실험적인 증명으로 입증된 학문이고 그래서 현재 세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양자 중첩,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과도 연관이 되게 되는데요. 나중에 양자 얽힘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할 때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확정성의 원리는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핵심적인 수식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의 하나의 핵심 가치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양자과학 기술은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토대로 개발 그리고 발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파동 입자 이중성과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양자 중첩, 그 양자 얽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